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며칠이죠? 9월 12일. 네. 오늘 9월 12일이네요. 예, 날짜 가는 건 모르겠고. 오늘이 관사 시험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관사 시험을 지금 보셨는데요. 저도 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벌써 이 3년째 50점짜리 문제가 서론과 결론을 쓰지 않는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쭉 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조심조심 해서 어떤 것들은 서론을 쓰는 문제도 출제를 했다가 대부분은 네, 서론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를 내곤 했는데 이제부터는 서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니까 몇 가지를 쓰시오, 몇 가지 쓰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썼던 그런 말들인데, 몇 가지를 쓰면 답이 된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것은 5가지 쓰라고 했으면 5가지가 전체인지 또는 10가지 중에 5가지만 써도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가산세 문제인데요. 예, 예상했던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형태가 좀 독특하긴 합니다. 관세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실제로 묻는 것은 가산세와 그리고 담보 그리고 그 밖의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배점인데요. 배점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바로 가산세 부분인 거죠. 가산세와 담보가 겨우 10점, 그리고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가 바로 20점. 이 배점만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주셔야 되죠. 첫 번째 묻고 있었던 것은 20점 분량으로 가산세 부과 사유를 10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총 몇 가지인가요? 한번 좀 봐야 되겠고, 관세법 제42조에 가산세와 유를 3가지를 쓰래요. 또 이런 요구를 했고, 또 가산세 감면 사유 5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서 관세법상 가산세 부과 사유는 크게 보면은 다선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세분화하면 총 10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가산세, 신고납부 부성실 가산세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가산세 부과 사유를 지금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써야 될 거예요. 신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 이건 지금 이 부과 사유가 뭔 거예요? 법제 42조 1항의 가산세, 즉 신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의 부과 사유. 일단 납부를 부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체납을 했다라는 것이죠. 체납. 그래서 체납을 했거나 또는 신고를 부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수정신고나 경정을 할 때 바로 그 부족세액에 대한 그런 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수정신고 경정할 때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라는 부분을 써주는 거죠. 또 과소신고 가산세, 이거는 같은 42조인데 이거는 제가 짧게 썼지만은 원래 이런 표현이 우리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앞에는 무슨 말이 붙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무신고 가산세, 요 3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지금 10가지를 쓸 때에는 그것의 부과 사유를 쓰는 거니까 이러이러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정도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출 불이행 가산세가 있죠. 제출 불이행 가산세도 이것도 이제 2개로 나눠보면 제출 면세 때에 가산세가 있고 제출 감면세 때에 가산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6번째 수입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가 있고, 또 휴대품과 이사물품의 신고 불이행 가산세는 이건 좀 2개로 나눠야지 아마 10개가 될 거예요. 또 수입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와 별개로 연속 통관 물품의 수입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 그래서 수입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를 이렇게 하나 둘로 나눠서 써야 될 거예요. 또 즉시 반출 물품 신고 불이행 가산세도 총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42조의 가산세에 이 3가지는 좀 자세히 쓰라고 했는데요. 이제 가산세 요 율자를 갖다 집어넣어 준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금액까지 명확하게 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신고납부 부정수익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에다가 이렇게 가, 나, 뭔가 이자 개념이 이렇게 붙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법의 구조로 한다면 이 40%에다가 그 위에 2호가 똑같이 붙는데 이건 뭐 실제로도 기술상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가 괄호 2번이면 여기도 괄호 2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신고가산세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호와 2호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묻고 있는 것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데 요거는 법의 42조 다음에 있는 42조의 2입니다. 여기에는 총 8개의 감면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거는 5개만 쓰면 된대요. 지금 이 문제는 참 5가지를 좋아하는 5가지 문제입니다. 5가지 문제. 근데 요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산세 감면 사유 5가지를 써라 그랬어요. 8가지 중에서 5가지를 쓰는데 감면율도 써야 될까요? 어떤 거는 완전 면세이고 어떤 것은 반만 면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될까요? 사실 그거를 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이 8가지 중에서 5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5가지 중에서 완전히 면세되는 거 4가지만 쓰면 감면율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사유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뒤쪽에 뭐뭐의 합한 금액이라는 부분들 다 넣어놓긴 했지만은 사실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죠. 수리되기 전에 납부하고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리되기 전에 납세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을 하는 경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밑에 보세요. 그죠? 넷, 다섯. 5번째 거 보시면 5번째 이 밑에 이만큼이 다 금액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쓰실 때에는 뭐 수정신고 다만 보존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를 한정한다 한 경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양이 많지 않고 6호 7호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호가 하나가 더 있죠? 8호까지도. 법제 42조의 2가 원래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로 넘어왔어요. 법제 42조 가산세야 뭐 올해 가장 큰 그런 개정 중에 하나였는데 해마다 이 개정된 부분들을 지금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유력했는데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묻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담보 제공 사유입니다. 담보 제공 사유는 총 몇 가지가 있는가? 다음과 같이 14가지가 있다.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5가지만 지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웬만하면 다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도 올려놨고 그 학원 자료실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담보의 종류. 담보의 종류는 법제 24조 1항에 총 7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근데 5가지만 쓰래요. 이건 우리 7개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5가지를 되게 좋아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7개 다 쓰셔도 되는데 5가지만 써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묻고 있는 것은 가산세와 이제 담보는 썼으니까 그 이외의 바로 요거네요. 그죠?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금 이걸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선 이것도 5가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 사실 뭐 관세법 자체가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무리하긴 하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관세 징수의 우선, 다른 어떤 조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라는 이 내용도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좋고요. 또 납세무의 확장, 그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안 낼 때 보, 이, 양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죠? 보증자, 2차 납세무자,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로 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써줄 수 있겠고, 그리고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은 부가고지 방식을 예외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이 명단 공개하는 부분과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감치하는 부분, 또 출국금지 요청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4번째, 5번째, 6번째 부분이 요것도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보세구역 제도 자체, 뭔가 이게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사실 압박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 관세채권 확보책이고,
그런 반면에 보생송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로서 바로 이제 벌칙도 이제 언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보고 같이 훈련도 해보고 좀 힘들었지만 많이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 제 15회 1번 문제에서 사실 이 가산세 부분을 써봤었어요. 여기 보시면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 징수 또 부족세액 징수 이게 바로 법제 42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산세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가산세 그래서 이것이 42조의 나머지에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유고 이게 두 번째 사유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사유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쓰는 문제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입니다. 우리는 뭐 감면 금액까지 써봤지만은 이 문제는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사유까지만 쓰면 이제 충분한 그런 문제였었죠. 또 담보와 관련해서는 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사실 써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담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뭐 이것만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요. 사실 담보의 종류를 뭘 따로 물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24회 문제에서 50점짜리에 첫 번째 거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연습하신 분들은 또 답안을 보고 훈련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10점짜리 보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관세사 등의 일괄 납부기간 그러니까 일괄 납부기간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일괄 납부 전체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뭔가 이런 표현이 지금 이번 문제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일괄 납부 기간에 단서 조항을 포함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일괄 납부의 원칙과 예외를 다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쓰라고 하는 것은 직권 정산 사유입니다. 우리 환급특례법상 일괄 납부를 하고 나면 정산 통지를 하거든요. 근데 정산 통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뭐뭐 한 사유에는 직권 정산하는 세권장이 직권으로 정산하는 그런 사유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괄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로 나눠 써야 되는데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는 건 예외도 쓰라는 거예요. 원칙의 경우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행령에 다만 요게 바로 요 부분 요만큼이 바로 이것이 단서 조항인데요. 다만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 납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어디에서? 기획적 무령에서. 그래서 그 기획적 무령이 바로 밑에 있는 시행규칙 4조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뿐만이 아니라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에 속하는 반기 이 부분을 이제 써주는 거죠. 또 이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4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답을 본다면 1개월, 2개월, 3개월과 반기와 4개월이죠. 요렇게입니다. 그렇죠? 1, 2, 3, 4, 5가 없어. 5가 없고 반기가 결국 6개월이니까요. 그렇죠? 1, 2, 3, 4,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문제에서 물은 것은 일괄 납부 기간과 직권 정산 사유 네 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건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쓰라면 써야죠. 근데 직권 정산 사유는 그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뭔가 형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관세법이나 지금 이게 다 관세법이나 요 법제 23조라는 건 환급특례법인데요.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상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또 체납 발생한 경우 관세 등의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또 세관장에게 일괄 납부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요 네 가지를 쓰는 것이 요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어떤 것들을 해보았는가? 우리가 이제 일괄 납부 기간을 이렇게 이제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24회 6번. 아예 딱 일괄 납부 기간만 따로 써보는 그런 문제였고 사실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때 그 답안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10회 6번에서는 바로 이 직권정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로 가보시죠. 관세법령상 감면에 관한 다음 물품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죠. 사실은 감면세죠.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인데 여기 등까지 본다면 여기 이제 승무원 휴대폰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뭘 묻고 있냐면 그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세 가지 사유래요. 잘 보셔야 되는데 면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뭐 반복적으로 자진 신고하느니 뭐 그런 얘기를 이 첫 번째 물음에서 쓰면 안 된다고요. 말하자면 이 법의 96조인데 이 법의 96조에서 1항이 면제고 2항은 일부 감면이거든요. 일부 경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96조에 가 보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여행자 휴대폰 별송품 또 이사물품 그리고 승무원 휴대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쓰는 것인데 딱 그것만 쓰게 된다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과 변별력 있게 하려면 이 옆에 있는 내용들을 다 쓰길 좀 바랄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기획재정부령과 세관장이 타당하다는 거 기획재정부령과 세관장이 타당하다는 거 세관장이 타당하다는 거 기획재정부령 그래서 여기 각각에 보면 기획재정부령과 세관장이 타당 기획재정부령과 세관장이 타당 기획재정부령과 세관장이 타당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세 다 있죠. 기획재정부령과 세관장이 타당 응? 타당 응? 이 총이 3번 들어가야 된다고. 두 번째 묻고 있는 것은 별송품과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 그랬는데요. 이 표현 자체는 시행규칙 48조 6항에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봤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49조의 본문과 사실 단서까지 쓰는 그런 문제예요. 48조 6항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사물품, 별송품과 이사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과 사람이 도착한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된다. 뭐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별송품과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 방법이에요. 그 단서 조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을 쓰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원칙적인 방법, 예외적인 방법. 이게 단서가 여기 있네요. 이 다만.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도 쓰고 뒤에까지도 써라.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관세 면제 신청 방법인데 별송품 및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 별송품 및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 여기도 표현이 나오네요. 그때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딱 요거예요. 통관명세서를 발급받아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세관장 관세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니까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관명세라고 나오는 거예요. 통관명세. 요거 이제 두 가지를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본문과 이 단서 부분만 원한다면 사실 시행규칙 48조 6항은 채점표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묻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여행자 휴대폰 등에 대한 자진신고의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전 이 문장을 몇 번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령 정한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자진신고의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자진신고의 경우 무엇을 두 가지를 쓰라는 건지 사실 여기 말이 좀 잘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말 같아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그 방법 두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 두 가지를 써라. 휴대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세요.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항공기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랑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별지의 서식에 따라 이 숫자 같은 거 안 써도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쓰라는 얘기예요. 다 이 얘기죠. 설마 이것을 낼 것인가 싶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문제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자진신고의 경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를 쓰라고 한 이유는 공항으로 들어온 경우랑
그러니까 즉 항공으로 들어온 경우랑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내야 된다.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점이 몇 점이에요? 이게 3점이잖아요. 너무한 것 같아. 제 생각엔 좀 너무합니다. 예. 모의고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휴대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아서 50점짜리를 이미 준비해 봤고, 심지어 관세 면제와 관세 경감을 나눠서도 봤기 때문에 관세 면제 부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내야 된다라는 이것도 시행 규칙인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질문도 있었다. 이게 네 번째 문제는요.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압수물품을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사실 요 문장까지 요만큼 있죠?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압수물품을 피의자나 관계인이 통고한 후까지는요. 이 뒤에 매각이 붙어도 되고 폐기가 붙어도 돼요. 근데 또 각각 또 네 가지씩이에요. 예, 배점이 아주 명확해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한 것들이 있다. 옆에 배점과 똑같아. 하나에 1점씩인 거예요. 압수물품의 매각 사유와 폐기 사유. 그러니까 각각 네 가지씩인데요.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매각하죠. 여기 우려가 있고요. 또 이 3번에도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죠. 이런 우려, 즉 부패 손상될 우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인 경우엔 매각이고,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떨어지기 전에 매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우려라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한 두어 사람 죽일 우려, 이거 웃기잖아요. 그런 건 그러기 전에 폐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우려 부분을 잘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게 하나가 다 1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 여기 극히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관하기가 불편하다가 아니라 아주 시리어슬리 테러블리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면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피의자나 관계인, 요건 이제 우리가 외우기가 좋은데 아예 시험 문제 자체에서 피의자나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관계인 여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부패 변질됐고 유효기간이 지났고 상품 가치가 없어졌고 이렇게 아예 과거형으로 망가졌음이라고 돼 있으면은 폐기 대상이고요. 그 다음으로 묻고 있는 것은 압수물품을 유실물로 공고하는 경우와 이를 국고에 구속시키는 경우인데, 압수물품을 왜 유실물이라고 말하죠? 압수일부터 6개월 동안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그때는 국고 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경우를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 두 개가 모두 유실물 공고하는 이유도, 국고에 기속하는 이유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 6개월과 1년이라는 숫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압수물품의 국고 기속은 법의 299조에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압수일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세요. 요거를 쓰셔야 돼.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유실물 공고를 한다. 근데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면 그때 이것이 바로 국고 기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개월 쓰시고 알 수 없다 쓰시고, 유실물 공고 1년 지나도 쓰시고 알 수 없다 쓰시고 그 다음에 국고 기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8회 5번에서 관세법상 압수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압수물품의 매각 사유와 폐기 사유를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매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물었었는데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묻더라도 이 압수물품의 매각과 폐기는 꼭 다시 쓰라고 그렇게 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압수의 의의와 압수물품의 반환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죠. 근데 이 매각과 폐기는 이렇게 두 번이나 사유를 다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국고 기속에 대해서도 유실물, 압수물품의 국고 기속을 따로 쓰라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국고 기속 사유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3개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모두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실물 공고와 그로 인한 압수물품의 국고 귀속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고에 귀속되는 사유라는 문제도 써본 적이 있었죠. 그 다음 5번 문제. 보세 판매장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여기도 좀 써놓긴 했었는데 이게 196조인데 196조 보세 판매장만큼 많이 개정된 게 없는데 그나마도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의 시험 범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6조 자체에 개정된 내용도 있고 개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모아서 쓰라는 문제가 나올 것인가. 뭐 사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6조 제1항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1항과 2항은 달라요. 2항에는 이제 우리가 입국장 면세점이 나오지만은 1항에는 출국장 면세점과 외교관 면세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항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항에 의거해서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을 세 가지를 쓰래요. 그러니까 출국장 면세점과 외교관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세 가지. 또 보세 판매장의 특허 절차에서 보세 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 지금 보세 판매장 특허를 할 때요.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고해야 될 6가지 사항. 보세 판매장 특허를 할 때 공고하는 절차가 있네요. 그 중에 6가지 사항이래요. 그리고 공고 주체, 세관장이냐, 관성장이냐, 뭐 그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196조 1항에 의거한 보세 판매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인데요. 두 개인데, 이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법률에 언급되어 있지만은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시행 규칙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시행 규칙 제69조의 5에 제1호, 1호만 196조의 1항과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2항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시행규칙 69조의 5의 제1호에 규정된 이 판매 불가 물품은 바로 이 두 개인데요. 수출입 금지 물품과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법률에 따른 바로 규제 대상 물품이에요. 근데 왜 세 개인가? 아마도 요거 두 개를 지금 따로 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출입 금지 물품, 또 마약류, 총포도검 화약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쓰면 각각 1점씩 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것은 바로 보세 판매장의 특허 절차에서 공고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 조금 무리한 뭐 그런 내용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 판매장의 특허 절차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논술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공고할 사항이다. 일단 공고할 사항이 보니까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 자격, 특허 장소와 특허 기간, 그리고 관성장이 정하는 평가 기준, 또 그 밖에 이제 웃긴 게 그 밖에 그냥 필요한 사항만 써도 1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1점이에요. 그런데 총 6가지 쓰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특허 장소와 특허 기간 이거를 나눠서 그렇게 쓰라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보세 판매장 부분은 아예 우리가 언급도 안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사실 한 문제 낸 적이 있었는데요. 6회 3번 문제에서 보세 판매장의 판매 대상이라는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전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번 문제. 통관 절차 등의 국제협력. 사실 통관 절차 등의 국제협력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 밑에 있는 거 보면 다 무역 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다 줄 필요는 없거든요. 통관 절차 등의 국제협력에는 총 3가지가 있죠. 그렇죠? 무역 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있고 그리고 상호 들어가는 2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총 3가지인데 그중에 무역 완화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분만 묻고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 쭉 열거되어 있는 그 무역 완화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되는 사항 7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7가지 내용을 지금 쓰래요. 이건 아마도 여기 7점이겠죠? 7점.
하나에 1점씩. 그리고 무역 원활화 심의사항 3가지. 그게 이제 3점이에요. 아주 그 쓰기도 편하고 채점도 편하게. 사실은 쓰기는 불편하죠. 근데 채점이 편한 그런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채점이 뭐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7가지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무역 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 또 환경 조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 방안, 또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쓰는 거고, 거기 하나 더 쓰는 것이 바로 그냥 기타예요. 기타. 요거 하나 쓰더라도 점수가 1점이 나오는 거죠. 무역 원활화 심의사항은 4가지인데 이 중에서는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밖에 이 부분은 안 써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 3개를 쓰시면 되는 건데요. 무역 원활화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또 주요 추진 무역 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 제도의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 이 3가지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무역 원활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부분만 뭐 따로 묻는 그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통관 절차 등의 국제협력이라는 전체를 묻는 그런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총 6개 문제인데요. 그 한국특례법이 한 2년, 3년 정도 그 몇 해 동안에 2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서 6번이 아니라 2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국특례법이 2번째로 나왔네요. 항상 출제자의 생각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생각은 조금 어긋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온 이 문제들을 또 충분히 또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었고 시험도 올해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